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후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거나 혹은 이혼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비혼 선언을 하며 혼자 살 준비를 하는 나이죠. 서른이 되었을 즈음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던 저는 조금 이르다 싶은 시기에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혜야, 너 진짜로 회사 그만둘 거야? 당연하지. 어릴 때부터 내 꿈이었잖아. 하긴 그러려고 일부러 이 회사에 들어간 건 맞지만 야, 그래도 너무 아깝지 않아? 남들은 너네 회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제가 다닌 곳은 우리나라에서 업계 1위로 손꼽히는 굴지의 식품 대기업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면접을 보고 합격했던 여러 회사 중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었죠. 하지만 그곳이 저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단지 7살 때부터 꿈꿔왔던 제 사업 경험을 위한 징검다리였죠. 잘 나가는 대기업 관두고 분식집 차리는 건 너밖에 없을 거다 진짜. 제 목표는 바로 분식집이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분식집이요. 그래서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퇴사하면서도 조금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도 친구들은 과외 같은 고액 알바를 뛸 때 저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분식집에서 일했어요. 분식집의 매출 구조와 메뉴 구성 및 레시피를 익혔죠. 분식집을 찾는 손님들의 주 연령대와 니즈, 그리고 인기 있는 분식집들의 상권 분석까지도요. 아마 대학 4년 내내 아르바이트로 서울 시내의 유명한 분식집이란 분식집은 다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방학 때는 전국 순회를 하며 지방 곳곳에 숨겨진 분식 맛집들을 돌았죠. 그만큼 제 꿈은 분명했어요. 식품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며 부족했던 마케팅 전략도 완성했고요. 이제 남은 건 실전뿐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모아둔 돈과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약간의 도움, 그리고 은행 대출을 이용해 그동안 봐두었던 자리에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가게였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온갖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겪었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날밤을 새며 수습하고 순조로울 때는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하면서요. 돌이켜보면 힘들기도 했지만 좋아하는 일이라 지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년이 지나자 초반부의 시행착오를 지나 매장은 제 예상대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마침 먹방 등의 인기로 분식 메뉴가 유행을 타기도 했고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힐링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작은 매장으로 시작했던 저의 분식집은 SNS에서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나중에는 인근에서 제일 큰 점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가맹 계약도 20곳이나 체결하게 되었죠. 학교나 학원가에서부터 시작해 직장인들이 다수 포진한 밥집 거리에도 가맹점이 들어섰습니다. 제가 다녔던 전 직장 바로 근처에까지 매장을 열게 되었을 때는 정말이지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언제 망할지도 모를 가게를 한다는 딸을 한사코 뜯어말셨던 부모님도 이제는 한숨 돌리셨죠. 부모님께 빌렸던 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린 건 당연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일만 하고 살 거니? 그래, 다혜야. 일도 좋지만 아빠는 더 늦기 전에 네가 가정도 이루고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결혼은 뭐 저 혼자예요? 그리고 지금은 바빠서 누굴 만날 시간도 없어요. 아시면서.
얘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말에 내려와서 선이라도 좀 봐라. 내 친구 아들인데 외국에서 일하다 마침 아예 한국으로 들어왔다네? 애가 성격도 좋고 성실하고 그렇게 사람이 괜찮다더라. 엄마,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 성 같은 거 안 본다고요. 하나뿐인 외동딸이 시집도 안 가고 노처녀로 다 늙어 죽게 생겼다며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께 전 지금이 좋다며 번번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동안은 늘 가게가 바빠 자연스럽게 연애나 결혼은 나와는 상관없는 TV 드라마 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었죠. 연애를 안 하면 연애세포가 다 죽는다잖아요. 그렇다면 제 세포는 아마 진작에 틀려먹은 것 같았어요. 매일같이 집과 일만 반복하다 보니 일상에서는 누굴 만날 접점도 없었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남자를 찾아 나서기엔 체력도 의욕도 없었죠. 그렇게 부모님의 잔소리와 제 귀찮음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모르겠다. 어차피 만나게 될 인연이라면 어떻게든 만나지겠지 하는 안일함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응원하는 야구팀의 개막 경기를 보기 위해 어렵게 티켓팅을 했습니다. 야구는커녕 이 세상 모든 스포츠에 하나도 관심 없는 친구를 치킨과 피자 풀코스로 대접하겠다며 꼬셔냈죠. 그리고 드디어 경기가 열리는 주말. 들뜬 마음으로 경기장을 향해 미리 출발했던 저는 실망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언니가 아파서 친구가 갓난쟁이 조카를 봐주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며 거듭 사과하는 친구에게 괜찮다며 전화를 끊고는 아쉽지만 혼자라도 경기를 볼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미 경기장 앞까지 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렵게 구한 개막전 티켓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른 야구팀의 팬카페에 들어가 글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오늘 경기 취소표가 한 장 생겼으니 친구 대신 누구라도 와서 보셔도 괜찮다고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올 사람이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1초 만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마침 야구장 근처에 있어 지금 당장 달려갈 수 있다고요. 그분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전 야무지게 제가 먹을 간식거리를 잔뜩 싸서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쯤 시간이 흘렀을까. 저 먼 발치에서 누가 봐도 훤칠해 보이는 키 크고 순한 강아지상의 남자가 성큼성큼 이쪽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전 속으로 생각했죠. 제발 저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혹시 정다혜님 맞으세요? 아, 네, 저예요. 이선우님 맞으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경기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티켓을 못 구했거든요. 아쉬워서 경기장 근처에 바람이라도 쐬다 가려고 했는데 올리신 글을 마침 봤어요. 그러셨구나. 어쩐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나 했더니. 그게 그 사람과의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 응원팀도 갔다는 이유로 9회 말까지 짜릿한 경기 내에 일희일비를 함께하면서요. 경기를 마치고는 아쉬운 마음에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셨고 그러고도 아쉬워 또 2차로 맥주를 마시러 갔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경기도 그 다음 경기도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데이트는 늘 즐거웠습니다. 식상한 얘기지만 정말 운명 같았어요. 대리만족이나 하자며 소파 위에 드러누워 즐겨보던 연애 예능 프로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만남이었죠. 알아갈수록 그 남자는 천성이 선했고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친과의 연애에서 성격과 인성을 최우선적으로 보리라 생각했던 제 다짐과 달리 그는 제가 본 것이 성격인지 외모인지 모를 정도로 잘생기기까지 했었죠.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저를 살뜰히 잘 챙겨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1년 또 2년이 지났습니다. 게임 회사의 개발자로 일하는 남자친구는 평일에 비교적 야근이 많고 바쁜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그간 버려놓은 사업 아이템과 신메뉴 구상으로 바빴거든요.
같이 바쁘니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이 바빠 한쪽이 기다리며 서운해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주말에는 여행을 겸해 전국 구장을 돌며 야구 경기를 보러 다녔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정말 취미마저 잘 맞는 연인이자 소울메이트였죠. 그렇게 주말만 만나고 헤어지는 일요일 저녁이 아쉬워질 때쯤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희는 2년을 넘게 만나오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그런 저희를 다 신기하게 여길 정도였죠. 사실 다툴 거리가 없었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주말만 만나니 애틋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항상 저를 배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전 그 인생의 중대사를 마냥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이 만나온 것처럼 당연히 우리의 결혼도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거라고 말이죠. 나중에 돌이켜보니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양가 부모님께 결혼 사실을 알려드리고 첫인사 날짜를 잡았죠. 요즘은 워낙 식장 잡기가 어려워서 첫인사도 드리기 전에 식장부터 잡기도 한다더라고요. 하지만 첫인사만큼은 제일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저희 부모님부터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물론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자네 얘기 많이 들었네. 우리 다희한테 그렇게 잘해준다면서? 아유, 얘기 들었던 대로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성격은 더 좋네. 아닙니다. 다혜가 저한테 정말 잘해서 오히려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해? 어떻게? 자네 술은 좀 하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네랑 같이 한잔했으면 싶은데. 아, 네. 아버님,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은 할 줄 압니다. 주시면 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정말 마음에 드셨는지 그날 하루 종일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결혼하라고 노래를 부르시던 차였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물론 남자친구가 서글서글하고 싹싹한 성격이기도 했고요. 애교도 없이 무뚝뚝하고 까칠한 외동딸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렇게 단번에 합격점을 받은 남자친구는 결혼도 전에 거의 저희 집 사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걱정했는데 한숨 돌렸다며 마음속에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얼굴을 했고요. 반면 그럴수록 저는 점점 걱정스러웠죠. 다다음 주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만날 차례였으니까요.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근거리기도 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님은 어떤 분이셔? 우리 어머니? 그냥 보통 사람이지. 왜? 긴장돼서 그래? 약간. 아무래도 처음 뵙는 거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성격 엄청 좋으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 혼자 키우느라 애 많이 쓰셨다며. 진짜 힘드셨겠다. 젊은 시절부터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 지금도 자식들밖에 모르셔. 당신 귀한 아들 뺏어간다고 나 싫어하시면 어쩌지? 무슨 소리야. 자기 같은 예쁜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딸 하나 생겼다며 좋아하실걸? 배를 타시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의 나이는 고작 8살이었죠. 어머니도 당시에는 물론 젊디 젊은 나이셨고요. 다행히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꽤 많이 나왔고 살고 있던 집값도 좀 올라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래도 남자친구와 그보다 더 어린 남동생까지 아들 2명을 건사하려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와중에 아들도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내셨으니 예비 며느리로서 감사하기도 했고 같은 여자로서는 존경스럽기까지 했죠. 어른들께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은 터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싶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들은 어머님의 취향을 반영해 백화점에서 좋아하실 만한 선물도 미리 예약했죠. 첫인사에 대한 기혼 친구들의 조언도 여러 번 들었고요. 집에 있는 옷은 죄다 짧은 치마라 최대한 단정하고 예쁘게 보일 만한 원피스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사흘 앞둔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여보세요? 나 선우 엄마예요. 잠깐 할 말 있으니까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하죠. 모르는 번호의 주인은 바로 아직 뵙지도 않은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우리 선우한테는 나랑 만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해요? 뒤이어 덧붙인 말씀에 저는 의아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당장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은 충동이 들었죠. 하지만 조금 고민한 끝에 일단은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어머님과의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찾아뵙는 게 맞는 것 같아 저희 집 앞까지 오시겠다는 걸 만류하고 어머님 집 근처로 향했죠. 약속 장소인 근처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남자친구와 너무나도 닮은 얼굴의 어머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은 일단 감추고 어머님 앞에 가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음료를 채 주문하기도 전에 어머니에게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뭐 쥐구멍만한 가게에서 장사한다면서요? 네?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그 떡볶이인지 순대인지 판다면서? 아, 네. 분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멀쩡한 학교 나와서 무슨 그런 일을 해?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을 아마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처음에는 제가 들은 말이 맞나 싶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질 않아 멍해진 제 눈앞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싸늘하게 그지없는 어머니의 표정이 보였죠. 이렇다 할 대답 없이 입을 다문 저를 본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반응을 오해했는지 한층 더 기세등등하게 변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나가는 대기업 개발자야. 연봉이 얼마인지는 알아요? 그 회사 들어가기는 또 얼마나 어렵고. 하긴 아니까 오시구나 좋아서 들러붙었겠지. 주제도 모르고 빨리 결혼하자고 매달리면서. 거기까지 듣자 저는 기가 막혀서 되물었죠. 들러붙어요? 제가 선우 씨한테 매달렸다고요? 그게 아니면 설마 우리 아들이 그쪽 같은 여자한테 매달렸겠어? 살면서 정말 난생 처음 들어보는 무례한 발언들에 이젠 당혹감을 넘어 황당함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찾아온 건 분노였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곱게 키웠는지 알기나 해? 우리 선우는 의사 변호사가 며느리로 와도 내놓기 아까운 판이야. 어디 구멍가게에서 순대 내장이나 만지던 더러운 손으로 우리 아들 밥을 차리려고. 대체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전 그제서야 문득 구멍가게에서 순대 내장이나 만지던이라는 워딩의 근원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그간 제가 만나왔던 그리고 제게 청혼했던 남자의 인성으로 봤을 때 저 말이 남자친구에게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2년도 훌쩍 지난 우리의 대화들이 떠올랐죠. 전 게임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는데 다혜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전 그냥 분식집 하고 있어요. 그때가 아마 썸의 끝 무렵 혹은 연애 극 초반기쯤이었죠. 남자친구나 저나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이 연애의 향방을 알 수 없던 때라 하는 일을 비롯해 자세한 것들을 오픈하기가 꺼려지기도 했고요. 직업을 묻는 그 사람에게 대수롭지 않게 답변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다시 물어오면 그때는 자세히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요. 그리고 그 뒤로는 2년의 연애에서 한 번도 우리가 서로의 일에 관해 자세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대체 어떻게 2년이 지날 동안이나
그런 걸 숨길 수가 있냐며 오해할 만도 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억울한 감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잘 벌고 있으니 남자친구의 수입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여차하면 제가 상대를 먹여 살릴 계획도 있었고요. 남자친구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제 돌이켜보면 그렇게 추측할 뿐이었죠. 누구도 먼저 서로의 일에 관해 묻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이 화제는 우리의 대화에서 지워졌고요. 하지만 이 모든 오해는 거기에서 빚어졌어요. 예비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말에 그냥 분식집을 한다고 무심히 전달했을 남자친구의 모습도 함께 그려졌죠. 이게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좋은 말 할 때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이 상황은 더 극적으로 치닫고 있었죠. 예의상 썼던 존대도 온데간데 없이 눈앞에는 천만남에 듣도 보도 못한 악다구니를 써가며 절 까내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우리 선우 발목 잡지 말고 헤어지라고? 내 말 알아들었어?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생각만이 들었었죠. 네, 저도 이 결혼 생각 없으니까 아줌마 뜻대로 하세요. 뭐, 아줌마? 이제 우리 더 볼 사이도 아닌데 남이면 아줌마죠? 뭐 할머니라고 불러드려요? 그 여자는 제가 내뱉은 아줌마라는 말에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어요. 내로남불이라더니 지금껏 본인이 제게 했던 막말들은 까마귀 고기라도 씹은 것 마냥 새까맣게 잊은 듯 했죠. 이제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었어요. 그 길로 저는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미안한데 나 이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다짜고짜 이게 무슨 소리야? 다혜야,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해. 됐으니까 자세한 건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봐.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끊어. 갑작스런 이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남자친구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전 제가 들은 말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빼거나 더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은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충격받은 얼굴로 그러더군요. 우리 어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요. 그 아줌마가 자기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대로 전하지 않았다고 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했다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오해를 푸는 것도 다시 만날 생각이 있을 때에나 필요한 행위니까. 한편으로는 남자친구가 딱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어머니가 성격이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아들이었으니 지금의 상황이 혼란스러울 만도 했죠. 그렇게 우리의 결혼도 2년간의 연애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했지만 그의 어머니까지 좋아할 자신은 없었어요. 누군가는 막말하는 어머니마저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저는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께는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딸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듣고 왔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 소리는 저 하나 듣고 끝난 걸로도 충분히 차고 넘쳤죠. 대신에 그냥 결혼 준비를 하다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체 무슨 일로 싸운 거냐? 네 성격이 문제다. 서로 좀 양보하고 이해하면 될 일 아니냐며 극구 만류하시던 부모님도 나중에는 곧 포기하시게 되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바닥을 보고 끝내게 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끝나서가 아닌 제3자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자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서서히 마음 정리할 틈도 없이 정말 한순간에 사랑이 뚝 끝나버렸으니까요. 한동안은 울적해서 술도 자주 마셨어요. 아주 잠시라도 틈이 생기면
혼자 가만히만 있어도 그간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덕분에 남자친구와 함께 갔던 야구장도 같이 즐겨가던 식당이며 카페도 모두 발길을 끊어야 했죠. 괜히 애꿎은 친구들만 저를 위로하느라 애를 많이 썼죠. 주말이면 번갈아 가며 집에서 저를 끌어내 산이며 바다며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던가요? 사람은 없어도 일은 늘 제 곁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일에 몰두했어요. 애초에 구멍가게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더없이 소중한 내 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다시 흘렀습니다. 쓸쓸한 밤에 홀로 틀어둔 연애 예능 프로그램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볼 수 있게 됐어요. 이별을 딛고 일에만 매달린 끝에 다행스럽게도 사업은 점점 더 잘 되어갔어요. 본점의 확장 이전과 새 가맹점 오픈을 앞두고 있었죠. 그래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직원 및 예비 가맹점주들과 여기저기 건물을 보러 다니느라 분주하던 때였습니다. 마침 강남에 딱 맞는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에 주말 하루 시간을 내서 그리로 향했습니다. 대표님, 여기 앞이 바로 그 부동산인데 지금 다른 분들이 길을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전 내려주시고 김 실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네, 제가 가서 다들 모셔오겠습니다. 부동산에는 아까 연락해뒀는데 혹시 먼저 가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죠. 같이 갔던 직원에게로 걸려온 전화는 건물 위치를 헷갈린 가맹점주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를 빌딩 앞에 내려준 직원이 픽업을 떠난 사이 전 먼저 해당 건물을 관리한다는 맞은편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흔히들 세상 참 좁다는 말을 쓰잖아요. 정말 새삼스럽게 그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아니, 네가 여길 왜 왔어? 정말 악연은 악연인가 봅니다. 뜻밖에도 입점할 건물을 담당하는 부동산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어떻게 저 얼굴과 목소리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일이 있은 지 겨우 1년여 만의 재회였지만 아마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처음엔 잠시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 아줌마도 곧 눈치를 채고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제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미쳤어? 설마 우리 아들 이사했다는 소리 듣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너 아직도 우리 아들 못 잊고 여기서 얼쩡거리는 거니? 대체 왜 그래? 너 스토커야? 어머, 나 진짜 소름 돋아. 기가 막혀서 정말 말이 안 나오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네가 이렇게 찾아와서 아무리 빌고 기어도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허락 안 한다고. 기가 막힌다는 얘기는 그쪽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해야 할 말이었어요. 댁내 아들이 이사했다는 얘기는 저도 금시초문이고요. 스토커는 더더욱 아니고 당신 아들을 못 잊어서 이러는 것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제가 입도 뻥끗하기도 전에 도착한 저희 직원들이 부동산으로 들이닥쳤죠. 그것도 가맹 점주님들을 잔뜩 이끌고요. 그 모습을 목격한 아줌마는 서둘러 저를 문 밖으로 밀치듯 쫓아냈어요. 넌 나중에 보자고 속삭이듯 으름장을 놓는 것도 잊지 않은 채로요.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연락 주셔서 친작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렸는데 저희 때문에 일부러 주말에도 일하러 나오시게 하고 죄송하네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땡땡푸드에서 오신다는데 제가 자다가도 달려나와야죠.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어나온 아줌마는 호들갑스러운 웃음으로 일행을 맞이했어요. 입점 예정이던 건너편 빌딩 쪽으로 우리를 안내하면서요. 다른 곳은 둘러보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 계약하면 절대 후회 안 하신다니까요. 아무래도 강남 신축 빌딩이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 좀 비싸긴 해도 이만한 위치가 없어요. 땡땡푸드 들어온다는 소식에 벌써 주변 점주들도 화색이었고요.
요즘 최고 인기잖아요. 서로 윈윈이라니까요. 전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인간은 입체적이라지만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안면을 싹 바꿀 수 있는 건지 그저 놀랍기만 했습니다. 저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죠? 그렇게 한참을 침까지 튀겨가며 소개를 계속하던 그 아줌마는 문득 생각이 났는지 저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분이 대표님이세요? 여기 이쪽 분이 저희 땡땡푸드 대표님이세요. 다른 분들은 다 직원들이랑 가맹점주님들이시고요. 어머, 그러시구나. 대표님이시기라길래 전 연세 지긋한 분만 찾았지 뭐예요. 이렇게 젊으신 분이 능력도 좋으시... 아줌마는 직원들의 소개로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며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행들의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제 얼굴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줌마는 점점 표정이 굳어가더니 급기야 나중에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었어요. 대표님이요? 네, 저희 대표님이세요. 되게 젊으시죠? 설마 그 분식집이... 네, 그 분식집이 저희 회사예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본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 분명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분식집에 악센트를 넣으며 밝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경악에 찬 그 얼굴을 보면서 뒤에 있던 다른 직원들을 불렀죠. 김 실장님, 다른 건물도 여기 인근이라고 하셨죠? 제가 보니까 이 건물은 느낌이 좀 별로네요. 네, 대표님. 바로 큰 길만 건너가시면 됩니다. 일단 거기도 가보죠. 여긴 부동산부터가 썩 마음에 차질 않네요. 아니,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 당장이라도 나갈 것처럼 발길을 돌렸어요. 그러자 그 아줌마는 기겁을 하며 이쪽으로 뛰어와 제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바꿔 끼운 화사한 낯빛이 절 향했죠. 아유, 제가 얼굴을 잘 못 알아봐서 크게 실수할 뻔했네요. 참 어쩐지 낯익더라니까.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뭐예요? 괜찮아요. 나이를 드시면 다 그렇잖아요? 아, 아니, 네, 그렇죠. 그럼 최종 결정은 김 실장님 통해서 연락드리죠. 차갑게 쏘아붙인 제 말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아줌마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양손을 붙들었죠. 잘 부탁드린다는 말도 거듭 덧붙이면서요. 물론 저는 계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부동산을 통해서는요. 솔직히 그 얼굴을 계속 마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불쾌했어요. 더 섞을 말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렸죠. 그렇게 우리의 악연은 거기서 끝이 난 줄 알았어요. 대체 여긴 어떻게 오셨죠? 바로 며칠 뒤, 그 아줌마가 떡하니 제가 운동하고 있는 피트니스장에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게다가 여기는 제가 사는 집 바로 근처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물으니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부탁해서 김 실장님께 제가 있는 곳을 물어봤다더군요. 김 실장님은 우리의 관계를 모르니 꼭 그분의 잘못만은 아니었죠. 아무튼 여기서 내쫓아도 다른 곳으로 또 쫓아올 것 같다는 생각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나 들어보기로 했어요. 일단 건물 1층 카페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대충 샤워를 끝내고 내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들은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오해라뇨? 무슨 오해요? 사실 나도 그날 이후로 아가씨한테 너무 충동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좀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그간에 먼저 연락하기도 좀 민망해서 얘기할 타이밍을 계속 놓쳤지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그 일 있고 나서 우리 선우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내 가슴도 어찌나 찢어지던지.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엄마인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알아요? 물론 아가씨도 당연히 많이 힘들었겠죠. 왜 아니겠어요.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서로 좋아하던 사이인데 당연하지. 도무지 주어를 알 수 없는 이야기였죠. 더 들어주고 있는 것도 슬슬 짜증이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까 싶을 때였습니다. 그 아줌마의 입에서 드디어 이 이야기의 본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차 서로 안 좋은 얘기 했던 건 있는 게 어때요? 아직 아가씨도 남자친구 없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 결혼 내가 허락할 테니 우리 선우랑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꽈배기처럼 빙빙 수십 수백 번을 꼬아가며 제게 하려던 얘기의 목적이요. 손수건을 꺼내 은근슬쩍 눈꼬리를 닦아내며 코를 훌쩍거리는 아줌마의 연기는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1년도 전에 본인이 했던 말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랬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는 없었겠죠? 절 아들 인생 망치려고 들러붙은 스토커 취급을 하며 이렇게 빌어도 결혼은 어림없다고 하시던 분도 그새 어디로 사라지신 걸까요? 그것도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는데 말이죠. 아시다시피 아가씨도 우리 선우가 뭐 시시콜콜 이런저런 얘기를 엄마한테 다 하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걔도 참 그 성격을 좀 고쳐야 할 텐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 중요한 얘기를 내가 전해 듣질 못해서 오해한 부분도 좀 있었고. 그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얘기라는 건 바로 우리 회사 규모에 관한 얘기였겠죠. 함께 시작한 가맹사업마저 잘 나간다는 사실과 강남 한복판에 입점할 건물을 보러 다닐 정도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제 표정이 계속 굳어있자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서 초조하게 제 기분을 살피던 아줌마는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던데 옛말도 다 맞는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이런 아줌마 같은 엄마 밑에서 전 남자친구처럼 서운하고 반듯한 사람이 나왔을까요?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갈 그 사람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쌍하다는 연민만으로 저까지 지옥에 함께 굴러 들어갈 순 없었죠.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씀하시니 뭐 선우 씨만 괜찮다면 저도 다시 만날 생각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자친구도 없고요. 어머, 잘 생각했어요. 결혼할 인연이 어디 단칼에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겠어요. 어른한테 싫은 소리 좀 몇 마디 들었다고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되지. 남녀가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다퉈서 잠시 헤어졌다 만났다가도 자주 하는 거고. 안 그래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줌마는 날아갈 것처럼 기뻐하며 제 손을 덥석 잡아왔습니다. 전 잠시 그 손을 내려다보다 말을 이었죠. 결혼도 허락하신다니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고요. 아유, 남녀가 그 나이 되도록 만났으면 당연히 결혼하는 거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견례 날짜까지 잡는 게 어때요? 우리 쪽이야 뭐 아무 날짜나 다 괜찮으니까 전부 사돈댁 시간에 맞출 수 있고요. 이렇게도 쉽게 긍정의 대답을 얻어내자 오히려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오픈하고 만났더라면 남자친구와 저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우리 둘은 지금쯤 이미 결혼을 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니, 뭐예요? 마치 이 결혼에 티끌만큼의 방해가 될 만한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뭐든 내가 다 치워주겠다는 미소가 보였어요. 그날 제게 마치 악기라도 들린 것처럼 소리 지르던 모습은 상상조차 못할 만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이제 해외 가맹 사업도 추진하려고 해서 아무래도 제 일이 많이 바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우 씨가 회사를 관두고 제 일을 도와서 같이 했으면 싶어서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당연한 걸 뭘 물어요? 이제 결혼하는데 부부 사이에 내 회사, 네 회사가 어디 있다고. 와이프 회사가 곧 남편 회사인데 당연히 서로 도우면서 같이 잘 해나가야죠. 어머, 어머님도 찬성하시는 거예요?
말을 해서 뭐해? 아무 걱정 말아요. 내가 우리 선우 얼른 지금 다니는 회사 관두라고 시킬 테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닌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뼈 빠지게 일해서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뭐. 남자는 결국에는 자기 사업을 해야 하는 법이라니까. 당장 관두고 하루라도 빨리 땡땡푸드 일 넘겨받으라고 해요. 제 말을 듣자 아줌마는 만면에 희색이 가득했어요. 그 머릿속에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안 들어봐도 뻔했죠. 벌써 제 회사가 본인 아들 회사나 마찬가지인 양 말하는 꼴에 웃음이 나려는 걸 참느라 제 허벅지를 꼬집어야 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었죠. 그럼 저는 어머님만 믿고 있을게요. 혹시 회사 관두라고 하면 선우 씨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가 선우 씨 좀 잘 설득해 주세요. 요즘 순대 내장 잡내 제거가 잘 안 돼서 골치거든요. 어린 직원들한테 맡겨놨더니 일하는 게 영 시원찮네요. 뭐라고요? 아시다시피 제 회사가 순대 내장 만지는 게 주 업무잖아요. 손은 좀 더러워지기는 한데 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 회사가 곧 선우 씨 회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 애한테 시킬 생각을. 생각해보니 선우 씨는 의사 변호사가 며느리로 와도 내놓기 아까운 귀한 아들인데 이런 일 한다 그러면 어머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죠? 그럼 혹시 어머님이 저희 회사에 오시는 건 어떠세요? 마침 내장 손질은 어머님이 더 잘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전 기가 막히다 못해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아줌마의 부들거리는 손에 백에서 꺼낸 명함을 한 장 쥐어드렸어요. 관심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전 다음 주부터 해외 출장이라 이건 저희 김 실장님 연락처예요. 그럼 전 바빠서 먼저 일어나 볼게요. 그렇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제 등 뒤로 뒤늦은 악소리가 들렸어요.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였어요. 그 순간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돌아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수치는 남겨진 사람의 몫이니까요. 문을 열고 카페를 돌아 나오는 길에 마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확인해보니 본점 확장 이전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문자였죠. 물론 다른 빌딩,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요. 사실 전 한동안 1년 전 그때의 꿈을 꾸곤 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도 아마 그때 들었던 말들이 그 눈빛이 제 무의식 속에 상처로 남았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저는 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매번 다른 선택을 하곤 했죠. 어느 날에는 컵을 내던지며 같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또 어느 날에는 남자친구의 손을 놓기 싫어서 그 폭언을 견디며 사는 엔딩도 있었어요. 제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한 아주 약간의 미련이었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저는 그때의 제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선택의 옳았음을 두 눈으로 확인했죠.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 우연히 겹치는 지인을 통해 그 집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 겉으로만 그리고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이라도 얻길 바랐지만 사람 본성은 참 어딜 안 가더라고요. 보란 듯이 저보다 더 좋은 집에 아들을 장가 보내야 한다며 아들이 데려온 평범한 여자친구를 2번이나 더 헤어지게 만들었다네요. 그 뒤로 본인 아들을 들들 볶아서 허구한 날 선을 보게 시켰다고요. 결국 인맥에 인맥을 동원해서 어느 부잣집 아가씨와 이어지긴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상대 쪽 집안에서 기우는 결혼을 반대해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문전박대 수준을 넘어서 모멸감이 들 정도로 심한 소리까지 듣고 헤어졌다고요. 오히려 제가 놀랐던 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자신의 반응이었습니다. 통쾌함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는 그때의 꿈도 꾸지 않을 것 같다고요. 사실 전 요즘 정말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는 좋고 모든 일이 다 순조로웠으며 오늘도 정말 행복한 꿈을 꾸면서
긴 잠을 잘 것 같습니다. 전 제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 갈림길에서 마주친 역경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온전한 제 스스로의 선택으로요.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오지만 거기서 다른 내리는 선택들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결국 제가 찾은 행복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소중한 선택들과 그로 인한 행복을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